실질이자율과 명목이자율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실질이자율과 명목이자율이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또 중요한 식을 우리가 이퀘이션을 하나 소개를 할 텐데요. 피셔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우리가 피셔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피셔 이퀘이션을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자본의 가격이고, 거시경제학에서는 이제 이러한 가격을 실질 이자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에 대한 어떤 수익률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실질 이자율은 보통 재화의 단위로 표현하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퍼센트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재화의 단위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닭을 100마리 구입을 해서 어떤 농장에 1년 동안 임대료 20마리를 받고 빌려주었다고 한번 해보죠. 닭을 이제 100마리를 빌려줬는데 20마리를 이자로 받는 경우에요. 그래서 일단 20마리는 이자로 받았습니다. 100마리는 이제 저쪽 농장에 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1년 뒤에 닭을 모두 돌려받았는데 10마리가 죽어서 90마리만 받았다라고 한번 해보죠. 100마리를 빌려줬는데 이제 10마리가 일종의 감가상각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90마리를 돌려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닭을 구입했던 사람은 모두 110마리의 닭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100마리를 구입을 해서 빌려준 대가로 받은 것이 20마리고, 나중에 이제 10마리가 죽었기 때문에 돌려받은 것은 사실 90마리 뿐입니다. 그래서 100마리를 투자를 해서 혹은 100마리를 빌려서 누군가에게 구입을 한 후에 누군가에게 임대를 해서 얻게 된 순수한 의미의 수익은 10마리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가상각률이라는 것을 제외했을 경우에 실제로 100마리를 빌려주고 20마리를 임대료로 받았으니까요. 그 20마리가 감가상각을 제외했을 때의 실질 이자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실질 이자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감가상각을 포함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우리가 고려하게 되면 실질 이자율은 닭 10마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자로 20마리를 받았지만 실제로 100마리 가운데 90마리만 돌려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입한 닭 100마리를 제외하면 순수하게 늘어난 닭은 10마리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감가상각을 포함했을 때의 실질 이자율은 닭 10마리라고 할 수 있고, 자, 이걸 우리가 퍼센트로 표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처음에 구입한 닭이 모두 100마리니까요. 100으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을 제외한 경우에는 실질 이자율이 20%, 감가상각률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그러면 이제 실질 이자율은 10%가 될 거예요. 실질 이자율이라는 것의 개념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본재를 구입을 하고, 자, 이것을 직접 생산에 투입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분한 후에 잔존 가치를 회수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률을 우리가 실질 이자율이라고 해요. 자본재 구입, 임대 혹은 생산에 투입한 후에 처분해서 잔존 가치를 회수했을 때 얻게 되는 수익률, 이게 바로 실질 이자율입니다. 뭐 현실적인 닭은 사실 너무 비현실적인 이그젬플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보다 현실적인 예를 하나 생각해 보면 뭐 MRI 같은 의료 장비, 메디컬 이퀴먼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MRI 너무 흔해 가지고요. 조금 그 귀한 것들 의료 장비를 이렇게 조금 그 외국 돌아다니면서 서치를 해서 뭐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요. 이렇게 의료 장비를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외국 같은데 돌아다니면서 쭉 서치를 해 보면 뭐 괜찮은 것들 있잖아요. 뭐 그 안과에서 쓰는 라섹이나 라식 장비들도 사실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의료 장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쭉 보고 괜찮다 싶으면 그거를 한국에 들여오는 거죠. 들여와서 사가지고 들어와서 물론 여기서 주문하면 다 보내주니까 여기서 주문을 해서 병원에 빌려주는 거예요. 병원에 빌려주면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겠죠. 병원에서 구입하는 경우는 뭐 제 생각에 대형 병원, 대학병원 뭐 그 정도나 구입을 할까? 아니면 대부분은 다 빌렸습니다. 임대를 해서요. 리스 형태로.
그럼 제가 이제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저한테 임대료를 낼 거예요. 리스 임대료를 저한테 내면 저는 이제 임대료를 받을 거고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제가 이제 그 장비를 회수해서 뭐 처분해 버리면 얼마 잔존 가치가 남을 테니까 얼마를 회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임대료가 뭐 괜찮다. 그다음에 한 뭐 3년, 5년 정도 사용한 의료 장비들을 처분했을 때 뭐 조금 이렇게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에 다시 이제 되팔거나 이럴 수 있으면 또 일정한 또 잔존 가치를 회수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 MRI라든가 뭐 라식 장비들 다 그렇게 우리가 뭐 괜찮은 비즈니스라면 모르겠어요. 괜찮은 비즈니스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겠죠. 정리를 해보면 자본재 구입 100마리의 자본재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 임대료가 20마리인데 여기서 20마리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직접 닭 100마리를 생산에 투입해서 뭐 닭을 투입해서 닭을 생산하는 조금 이상한 상황이긴 한데요. 여기서 이제 바로 한계 생산이 되겠죠. 닭을 100마리 투입해서 추가로 얻을 수 있는 닭이 바로 20마리. 또 이거 또한 이게 이제 임대료라고 우리가 불러볼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10마리.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얻게 되는 원금 플러스 수입, 그러니까 자본재 제가 구입한 자본재 플러스 수익을 다 더하면 110마리가 되겠죠. 여기서 100마리는 제가 최초에 구입했던 닭의 마리 수고 그 중에 이제 20만큼을 임대료로 받았고 나중에 이제 10마리가 죽었으니까요. 이걸 우리가 조수익 혹은 뭐 gross rate of retur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본재 구입에 투입한 거, 제가 구입한 자본재 규모를 차감한 순수한 의미의 수익률만을 계산해 보면 10마리가 되겠죠. 그래서 순수익은 임대료 혹은 한계 생산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이 돼서요. 감가상각이 돼서 10마리라고 할 수 있고 투자 대비 비율로 퍼센티지로 환산해 보면 이제 10%가 되겠죠. 바로 이게 실질 이자율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10마리라고 해도 괜찮고요. 근데 10%가 더 편리하겠죠.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매우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자본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퍼센트로 나타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명목이자율을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명목이자율은 간단합니다. 오늘의 100만 원이 1년 뒤에 얼마의 화폐와 교환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교환 비율이 바로 명목이자율이에요. 또는 조금 더 현실적인 정의를 소개를 하면 100만 원을 은행에 1년 동안 묶어두었을 때 1년 뒤에 추가로 받게 되는 돈이 있겠죠. 지금은 실제로 은행의 이자율이 매우 낮아서 100만 원을 1년 동안 아마 예치해 두면 한 만 원 정도 이자로 받을 거예요. 그나마 그 만 원에 대해서도 이자 소득세라고 하는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몇 천 원 정도밖에 못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명목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조금 더 현실적인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1년 동안 묶어두었을 때 추가로 받게 되는 돈 이걸 이제 비율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조금 더 포멀한 데피니션은 오늘의 100만 원이 1년 뒤에 얼마의 화폐와 교환될 수 있는가 시장에서 주관적인 교환 비율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100만 원이 너무너무 급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미래에 뭐 엄청나게 많은 금액과 100만 원을 교환할 용의가 있을 거예요. 1년 뒤에 1000만 원을 포기하고서라도 1년 뒤에 1000만 원 받을래, 지금 100만 원 받을래 하면 대부분 다 1년 기다렸다가 1000만 원 받겠죠. 하지만 지금 100만 원이 너무나 간절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0만 원을 받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교환 비율이 아니고 시장에서 교환이 되는 비율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환 비율인데 시장 교환 비율이에요. 그래서 명목이자율이 2%라면 오늘의 100만 원은 1년 뒤에 102만 원과 교환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되겠죠. 당연히 명목이자율은 모든 이자율이 그렇습니다. 연율로 나타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이자율이
오늘 은행에 가서 제가 예금을 하고 싶어요. 혹은 대출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적용되는 이자율은 뭐 2%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 연간 이자율이라는 뜻이지 이게 매일매일 2%의 이자를 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그 사채 시장이라든가 혹은 뭐 급하게 자금을 빌려주는 그러한 대부 업체들에서는 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조심하셔야겠죠. 우리가 시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시장, 뭐 은행,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퍼센트라고 하는 개념은 이자율의 개념은 다 연율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연간 2%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피셔 이퀘이션을 우리가 봐야 될 텐데 피셔 이퀘이션은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는 관계식입니다.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의 물가 상승률을 물가 상승률을 더한 것이고요. I는 명목 이자율, R은 실질 이자율, 파이는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래서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의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것이다. 이게 바로 피셔 이퀘이션인데 피셔 이퀘이션은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도출할 수 있어요. 제가 간단한 이그젬플을 가지고 피셔 이퀘이션을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닭과 현금만 존재하는 경제고요. 문제를 제가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피셔 이퀘이션을 간단하게 도출할 수 있어요. 실질 이자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마리를 이렇게 투자하면 20마리 감가상각률 적용을 한 경우입니다. 20마리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 이자율은 편의상 20% 0.2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에게 빌려줘도 괜찮고 혹은 뭐 자기가 직접 닭을 키워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뭐 셀프 스토리지 방식으로 실질 이자율을 스스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남한테 빌려줘서 임대료로 받을 수도 있고요. 사용료로 받을 수도 있고 자기가 직접 그렇게 실질 이자율을 제너레이트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닭 한 마리를 1년 동안 키우면 혹은 누군가에게 1년 동안 빌려주면 1.2마리가 돼서 돌아와요. 아니면 한 마리를 그냥 이렇게 잘 키우면 1년 뒤에 1.2마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뭐 큰 의미는 없어요. 누구한테 줘서 1년 뒤에 1.2마리가 돼서 돌아오나 아니면 뭐 우리 집 뒷마당에서 1년 동안 열심히 키우면 1.2마리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걸 일반화시키면 한 마리를 1년 동안 키우면 1.2마리가 되는 거니까 1 플러스 0.2라고 쓸 수 있잖아요. 한 마리가 1.2마리가 된 건 1 곱하기 1 더하기 0.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바로 한 마리 곱하기 1 플러스 실질 이자율 RT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키면 한 마리 대신에 여기다가 X라고 쓴 거고요. 그래서 X마리를 제가 키우게 되면 1 플러스 RT 마리가 되겠죠. 1년 뒤에. 10마리를 키우게 되면 1.2를 곱해서 12마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시키면 1 플러스 RT의 X 마리가 1년 뒤에 제가 얻게 되는 닭의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1년 뒤에 제가 얻게 되는 닭의 숫자예요. 닭의 가격은 현재 닭의 가격은 PT라고 표현을 했고 그러니까 T기와 T 플러스 1기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는 여기 시점과 여기 시점 두 개만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편의상 여기에 T 플러스 1기 시작 요 시점과 T기 초를 비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기 말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그러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T 플러스 1기 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시점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닭 한 마리의 현재 가격은 바로 PT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고 닭 한 마리는 1만 원, 만 원이다라고 부르고요. 닭 한 마리의 미래 가격 1 플러스 T 플러스 1기의 가격은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고 이제 미래에 결정되겠죠. 한 기간 후에 닭의 가격은 그 시점에 가서 결정이 될 거예요. T 플러스 1. 자, 이제 명목이자율을 IT라고 부르겠습니다. 은행에 만 원을 예치를 하게 되면 1년 뒤에 1 플러스 IT 만 원을 돌려받겠죠. 이게 명목이자율이니까. 그러니까 화폐에 대한 교환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 이자율은 여기서는 재화에 대한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달게 적용이 되는 것이 실질 이자율이고 명목 이자율은 이제 화폐에 적용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구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명목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이 될까가 이제 우리의 관심사인데 우선 두 가지 초이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이러한 닭과 현금만 존재하는 경제에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뭐 물론 이제 여러분한테 닭이 한 마리 있습니다. 닭 한 마리를 데리고 있어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이스 A인데 지금 바로 닭을 팔아요. 그럼 이제 팔면 10,000원을 받겠죠. 그 10,000원을 가지고 은행에 예치를 해서 1년 뒤에 1 플러스 IT 10,000원을 받는 것이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현금으로 바꿔서 판매하는 거죠. 닭을 팔아서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첫 번째 초이스고, 두 번째 초이스인 초이스 B는 닭 한 마리를 1년 동안 잘 키우는 거예요. 그럼 1년 뒤가 되면 1.2마리가 되겠죠. 혹은 1 플러스 RT 마리가 될 거예요. 닭 한 마리가 있으니까. 자, 그게 이제 1년 뒤에 이걸 현금화하게 되면 PT 플러스 1의 가격을 받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뒤에 얼마의 수입을 얻게 되냐면 1 플러스 RT에 이게 닭이고요. 자, 이걸 T 플러스 1개의 가격으로 판매했으니까 거기에 PT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돼요. 초이스 A와 초이스 B 가운데 사람들은 자신에게 더 높은 이익을 제공하는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초이스 A로부터 얻는 수익이 얼마만큼일까? 지금 바로 현금으로 바꿔요. 그럼 닭을 팔았습니다. 그럼 PT가 되겠죠. 뭐 10,000원이라고 우리가 가정하긴 했지만 PT가 될 거예요. 이걸 이제 은행에 예치하게 되면 거기에 원금과 이자를 곱해주면 됩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 1이 원금을 의미하는 것이고 IT가 명목이자율이죠. 명목이자. 그래서 1년 뒤에 돌려받게 되는 금액은 PT의 1 플러스 IT 명목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이스는 지금 닭을 팔지 말고 잘 키워서 1년 뒤에 1 플러스 RT를 만들어 놓고 나서 가격 P의 T 플러스 1에 판매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리를 잘 키우면 1년 뒤에 1 플러스 RT 마리가 되고요. 이걸 1년 뒤 가격 P T 플러스 1에 판매를 하면 그때 수익은 이만큼이 됩니다. 초이스 A의 수입은 이거고요. 초이스 B의 수입은 이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균형을 생각해 본다면 그 균형에서는 반드시 초이스 A로부터 얻는 수익과 초이스 B로부터 얻는 수익이 같아져야겠죠. 자,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초이스 A로부터 얻는 수익이 더 크다면 초이스 A로부터 얻는 수익이 크다면 모든 사람들이 닭을 한 마리 데리고 있는 혹은 뭐 한 마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 마리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의 선택은 다 초이스 A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초이스 A로부터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 다 닭을 팔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1년 뒤에 남아있는 닭은 없겠죠. 다 닭을 지금 다 닭을 닭이 뭐 그 저기 우리 기독교 성서에 보면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침마다 이렇게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닭 한 마리가 이렇게 우연히 어느 날 닭 한 마리가 다 모든 사람들한테 떨어졌어요. 내일은 닭이 떨어지지 않아요. 오늘 하루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닭을 잘 키우면 1년 뒤에 초이스 B로 갈 수 있고 아니면 지금 팔아서 현금화할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닭을 다 현금화 해버리면 내일은 닭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내일의 닭은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초이스 A로 가면 미래의 닭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을 받게 되겠죠. 그 PT 플러스 1이 상승할 거라고 우린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초이스 A가 더 높은 수입을 제공하고 초이스 B는 낮은 수입을 제공하지만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A로 몰려가면 초이스 B가 더 높은 수익을 이렇게 보장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모든 사람이 닭을 팔려고 할 테니까 T 시점에 닭 가격은 여전히 10,000원이라고 우리가 예상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닭 가격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균형에서는 초이스 A와 초이스 B가 동일한 수입을 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로직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초이스 B가 더 높은 수입을 준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냐면 지금 아무도 닭을 팔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다 닭을 키워서 잘 키워서 1년 뒤에 현금화하려고 하겠죠. 그럼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닭의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PT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사람들이 다 닭을 처분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닭의 가격은 1년 뒤에 닭의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떤 균형에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관찰할 수 있냐면 초이스 A와 초이스 B의 수입이 결국은 같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균형에서는 두 선택이 무차별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닭을 팔아서 현금화하는 것이나 혹은 닭을 잘 키워서 내년에 현금화하는 것이나 두 의사결정은 뭐 불확실성 같은 게 없다면요. 뭐 조류독감 이런 게 유행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이 둘의 선택은 무차별해질 것입니다. 자, 피셔 이퀘이션 도출해 보겠습니다. 초이스 A를 선택했을 때 수입, 그 다음에 초이스 B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 이제 균형에서 같아진다고 했고요. 양변을 제가 PT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명목이자율, 오른쪽에는 실질이자율 곱하기 가격 비율이 나오는데 이게 왜 피셔 이퀘이션이 되는지 제가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던 것은 지금 닭을 팔아서 현금화 했을 때의 수입은 지금 닭을 잘 키워서 내년에 현금화 했을 때의 수입과 같아진다는 것이고요. 양변을 PT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 식은 뭐와 같아지냐면 1 플러스 IT는 1 플러스 RT 곱하기 PT 플러스 1 오버 PT와 같아요. 자, 이제 자연 로그를 취합니다. 로그의 1 플러스 IT right hand side 전체의 자연 로그를 취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PT 플러스 1 PT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곱셈으로 되어 있는 것의 자연 로그를 취하면 로그 썸띵 더하기 로그 썸띵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로그의 1 플러스 RT 더하기 로그의 PT 플러스 1 오버 P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로그의 성질을 또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앞서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 1 플러스 x의 자연 로그를 취해요. 그런데 x가 굉장히 작은 값이라면 뭐 0.02, 0.03 이런 굉장히 작은 값이라면 이것은 근사적으로 x와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성질이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죠. IT나 RT는 뭐 비교적 작은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사적으로 1 플러스 명목이자율의 자연 로그를 취한 것은 그냥 명목이자율과 같아지고 1 플러스 실질이자율의 자연 로그를 취한 것은 근사적으로 실질이자율과 같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우리가 아까 봤었던 거죠. 이건 바로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근사적으로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 바로 p의 증가율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파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시점을 우리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t 플러스 1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의 물가 상승률인데 제가 이러한 타임라인을 그림으로 그렸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가 t기고요. 그 다음에 이 시점 t 플러스 1기를 우리가 비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의사결정을 하냐면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실현될 가격을 사실 우리는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PT는 알고 있어요. IT도 알고 있고 RT도 알고 있고 PT도 우리가 지금 다 관찰했지만 지금 우리는 T 시점 초기에 있기 때문에 T 플러스 1기 초에 실현될 미래의 닭의 가격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P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해서 예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PT 플러스 1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T기에 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T 플러스 1기의 가격 PT 플러스 1을 예상한다.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걸 간단한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값 expectation operator의 밑에다가 T를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괄호 열고 PT 플러스 1
괄호 닫고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t기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t 플러스 1기의 가격을 예상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는 근사적으로 명목이자율과 같고요. 자, 이거의 의미는 t기에 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예상한 t 플러스 1기의 달계 가격이죠. 일반적으로 가격. 이걸 이제 예상 가격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PT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PT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PT 플러스 1 나누기 PT. 이거 그냥 여기를 PT로 나눈 것이나 제가 다시 깔끔하게 적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얻은 이제 결론은 이거였었어요. IT는 RT 근사적으로 플러스 로그의 PT 플러스 1 나누기 PT인데, 자, 이것은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의 가격의 증가율, 인플레이션율과 같으니까 편의상 앞서서는 이제 장기에 걸쳐서 우리가 이걸 그냥 파이다라고 일정한 값을 갖는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T 플러스 1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11월 초에 있습니다. 11월 오늘 날짜는 3일이고요. 여러분이 강의를 보시는 날짜는 제 시간에 보신다면 11월 4일일 거예요. 제가 하루 일찍 강의 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11월 4일 여러분이 보고 있는 시점 제대로 보신다면 11월 4일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11월 4일에 신라면의 가격을 알고 있잖아요. 신라면 가격을 우리가 11월 4일자 가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론 1년 뒤에도 신라면의 가격은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달라질 수도 있죠. 2021년 되게 멀게 느껴지네요. 11월 4일 2021년 11월 4일과 비교를 했을 때 이때 가격 우리가 알 수 없죠. 신라면의 가격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다만 예상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라면의 가격이 지금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대충 한 900원 정도 한다고 해보죠. 만약에 1년 뒤에 가격이 1,000원이 된다면 이건 우리가 아직 몰라요. 예상했을 때 지금 우리가 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예상했을 때 예상 가격이 1,000원이다 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1년 뒤에 가격을 알아야지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승률은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에요. 1,000원 마이너스 900원 나누기 900원 해서 계산을 해요. 이게 그럼 상승률이에요. 그러니까 신라면만 먹고 사는 사회에서는 이게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이 되겠죠. 그런데 이 값을 우리가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값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값을 예상한다는 것은 결국 이 값을 예상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예상한 가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지금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의 인플레이션율입니다. 그냥 T 플러스 1기의 가격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파이 T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돼요. 하지만 지금 T 플러스 1기의 가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표현한 것이고요. 자, 이거 잠시 잠깐 접어두고요. 예상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상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 기의 소비자 물가 지수, 다음 기의 내년의 소비자 물가 수준을 우리가 사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PT 플러스 1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알 수 없으니까 예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상한 값을 대신 써준 거예요. 예상한 값이에요. 자, 이제 이 식을 우리가 어떻게 변형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변형할 수 있습니다. 자, PT 플러스 1의 기대값 나누기 PT 빼기 1과 같죠. 이걸 우리가 편의상 뭐라고 쓰겠냐면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1 플러스 파이 t 플러스 1 죄송합니다. 이런 거 쓰면 또 헷갈리시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편의상 뭐라고 불러볼까요? 예상 물가상승률이라고 한번 써보죠. 예. 예라고 쓰겠습니다. 예. 예상 물가상승률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가렸었죠. 제 파이라고 쓰고요. 편의상 여기에 이제 예라고 예상 물가 상승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변에 2를 더해요. 그러면 1 플러스 파이의 예상 물가 상승률은 PT분의 다음 기 물가 수준에 대한 기대값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대값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 중에 뭐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리진 않을 텐데요. 기대값의 성질 중에서 이런 좋은 성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곱셈 나눗셈은 기대값 안에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의 예상 물가 상승률은 바로 PT 플러스 1의 기대값이고요. 그 기대값의 어떤 성질 중에는 이런 좋은 성질이 있어요. 이렇게 해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냥 곱셈 나눗셈의 경우에는 뭐 덧셈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곱셈 나눗셈의 경우에는 이미 알고 있는 가격 PT는 이미 알려져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런 값은 그냥 기대값 괄호 안에 그냥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은 똑같습니다. 그냥 3으로 나눈 것이나 3으로 나눠서 기대값을 취하는 것이나 기대값을 취한 다음에 3으로 나눈 것이나 똑같잖아요. 예를 들면 주사위 던지기를 하면 1, 2, 3, 4, 5, 6, 6개의 값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각각 값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값을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3.5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기대값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뭘 한 거냐면 기대값을 2로 나누는 거나 이게 바로 그거죠. 3.5라고 하는 기대값을 2로 나눈 것이나 아니면 예,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숫자를 2로 나눠요. 2분의 1, 1, 3, 2분의 3, 2분의 2죠.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오는 값들을 다 2로 나눠요. 2분의 5, 2분의 6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거의 기대값을 취하는 거나 결과가 같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6분의 1, 6분의 1, 다 6분의 1의 확률로 나오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거의 기대값은 3.5 나누기 2와 똑같습니다. 같은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자, 1 플러스 파이의 예상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은 t기의 가격 분의 t 플러스 1기의 가격의 기대값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자연 로그를 취해 보는 것이죠. 자연 로그 1 플러스 파이의 예상 물가 상승률은 바로 로그의 기대값의 t 플러스 1 t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슬라이드에서는 t 플러스 1기 가격의 기대값을 생략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기대값을 생략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자, 그래서 예상 물가 상승률도 굉장히 작은 값일 테니까 근사적으로 레프트 핸드 사이드는 그냥 파이의 예상 물가 상승률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냥 남겨두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의 가격의 변화율,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물가 상승률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표현이고요. 첫 번째 텀은 명목 이자율, 그 다음에 두 번째 right hand side의 첫 번째 텀은 실질 이자율, 그 다음에 바로 이 텀 t기와 t 플러스 1기 가격 비율인데 t 플러스 1기의 가격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얻은 결과가 뭐냐면 파이의 예라고 썼던 것이죠. 예상 물가 상승률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의 물가 상승률인데 t 플러스 1기의 가격을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의 물가 상승률도 우리가 t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파이의 예라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파이 t 플러스 1을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파이 t 플러스 1은 t 시점과 t 플러스 1 시점 사이의 물가 상승률인데 t 시점에서 예상하는 향후 1년 사이의 물가 상승률을 의미를 해요. 우리는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음 기의 가격을 예상을 해서 계산한 물가 상승률이란 뜻입니다. 제가 여기 적어 볼게요. PT 플러스 1을 예상해서 계산한 물가 상승률이란 뜻이고요. 그렇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이나 혹은 뭐 이카노미스트들이 다음 기의 물가 수준을 예상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예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을 예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나 무슨 뭐 금융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경제 전망 같은 거 한단 말이에요. 물가 상승률도 예상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예, 실제로 경제 전망을 할 때는 물가 상승률을 그냥 예상을 해요.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파이를 전망하는 모형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기에 물가 수준을 예상을 하고 인플레이션율을 예상하는 식으로 전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지금 가격은 알고 있지만 다음 기의 가격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음 기의 가격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 현실에서 관찰 불가능한 실질 이자율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명목 이자율은 은행에 가면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한국은행 통계 관련된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ecos.bok.or.kr 이런 곳에 가시면 또 데이터를 다 얻으실 수 있어요. 통계청 웹사이트에 가셔도 cosis.kr이나 또는 뭐 bok ecos로 시작해요. www로 시작하는 건 이제 bok 홈페이지고요. ecos.bok.or.kr 가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전 세계 국가들, 주로 미국이나 뭐 EU 국가들의 데이터들은 뭐 여러분 프레드, 구글에서 프레드 치시면 됩니다. 프레드. 축구 선수 프레드도 있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프레드 치시면 다른 주로 미국 데이터들 많이 모아놨고요. 다른 국가들의 데이터들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하튼 명목 이자율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 이자율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 이자율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지금 닭과 현금만 존재하는 경제로부터 우리가 피셔 이퀘이션을 도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피셔 이퀘이션을 처음 소개를 했을 때 그냥 물가 상승률이라고만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닭과 현금만 존재하는 경제로부터 피셔 이퀘이션을 도출했을 때는 이제 파이에 예상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그런 기호가 붙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피셔 이퀘이션 소개했던 거랑 약간 차이점인데, 그럼 뭐가 맞는 피셔 이퀘이션이냐? 사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앞서 처음에 이게 피셔 이퀘이션입니다라고 i는 r 플러스 파이다라고 쓴 거는 여러분이 쉽게 기억하실 수 있도록 쉽게 기억하시라고 제가 표현해 놓은 것이고요. 실제로 정확한 피셔 이퀘이션은 그 예상 물가 상승률,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적용한 것이 이제 더 정확한 피셔 이퀘이션입니다. 예상 물가 상승률 혹은 뭐 기대 인플레이션율, 이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고 불러도 괜찮고 예상 물가 상승률이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실질 이자율을 한번 계산해 보고 싶어요.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명목 이자율은 알고 있고 인플레이션율도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다음 기의 인플레이션율은 우리가 예상하기가 좀 쉽진 않겠죠. 하지만 현재 인플레이션율은 우리가 다 관찰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셔 이퀘이션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실질 이자율을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선 실질 이자율에 대해서 표현해 보면,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서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차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다음 달, 내년 물가 상승률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예상을 하고 전망을 해야 됩니다만 다음 달 혹은 1년 뒤의 물가 상승률이 지금 물가 상승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우리가 전제할 수 있다면, 자, 이런 겁니다. 제가 별표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 개념을 이용할 거거든요. 다음 기 물가 상승률이
이게 바로 예상 물가 상승률이죠. 예, 파이 t 플러스 1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현재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러한 가정을 전제로 하는 어떤 기대 형성,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 기 물가 상승률이 지금 물가 상승률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익스펙테이션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미래는 현재와 다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제 믿음을 갖는 거죠. 이게 바로 기대를 형성했다라고 어렵게 뭐 이런 표현은 왜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미래를 예상할 때 현재에 대한 가중치를 굉장히 높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내일 혹은 내년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무궁무진한 많은 가능성들을 대부분 다 배제를 하고 내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오늘이다, 지금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기대를 형성할 수도 있어요. 그런 기대 형성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기대 형성을 적응적 기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adaptive expectatio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냥 여기서는 적응적 기대라는 표현만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적응적 기대를 이용한다면, 그러면 예상 물가 상승률은 현재 물가 상승률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적응적 기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미래가 곧 현재다라고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적응적 기대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냥 하나의 적응적 기대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음 기 물가 상승률이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적응적 기대다라고 해도 괜찮은데, 적응적 기대라고 하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개념들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적응적 기대를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여기에서는 우선 그냥 단순하게 다음 물가 상승률이 현재와 똑같다라고 한번 우리가 전제해보죠. 그러면 예상 물가 상승률이 결국 파이 t와 같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혹은 전망을 하는 이카노미스트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명목 이자율을 알고 있고 지금 물가 상승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실질 이자율 계산할 수 있겠죠. 빼면 되니까. 자,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명목 이자율은 뭐 다양한 명목 금리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ecos.bok.or.kr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금리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저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명목 이자율로 채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률은 다음 기 물가 상승률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적응적 기대의 한 형태로 다음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이 현재 물가 상승률과 같다라고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한 것이 바로 붉은색 실질 이자율이에요. 여기서 이용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실질 이자율은 바로 명목 이자율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이에요. 자, monthly 데이터, 월별 데이터를 이용을 했고, 파란색이 명목 이자율, 국고채 금리, 3년 만기,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실질 이자율이 바로 이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가 붉은색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죠. 그래서 명목 이자율이 실질 이자율보다 이제 높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 이자율이 더 높게 나타났던 시기들이 조금 있어요. 이런데 아니군요. 여기 최근에. 자, 이 경우는 바로 인플레이션율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푸른색 그래프와 붉은색 그래프 사이의 차이가 이제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을 보여주는 것이고, 실질 이자율을 이렇게 우리가 도출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가 됐던 시기들도 덜어 있었다는 것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실질 이자율이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그 실질 이자율과 부동산 가격과도 같이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재미있는 현상들을 좀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 중반에 부동산 가격이 이제 급등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실질 이자율이 이렇게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비교적 높았던 실질 이자율이 이렇게 쭉 떨어져서 이렇게 하락하는 거의 이제 바닥을 치던 그러한 시기가 이때였었고 이 시기가 공교롭게도 부동산 가격이 꽤 높은 수준 계속해서 상승하던 시기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질 이자율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다가 요 시기가 또 있었고요. 요 시기.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실질 이자율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최근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던 것도 실질 이자율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시면 이 기간 동안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잖아요. 2018년, 그렇죠? 17년, 18년 넘어갈 때 실질 이자율이 제법 긴 시간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질 이자율의 어떤 변화의 모습과 그 다음에 주택 가격도 어떤 뭐 조금 더 뭐 분석을 해봐야겠죠. 또 더 엄밀하게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대체로 실질 이자율의 변화 혹은 명목 이자율의 변화와 주택 가격이 아마도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 이자율이 대체로 지난 30년 동안 대체로 하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 규모가 한국과 비슷하거나 한국보다 큰 규모를 갖는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이제 실질 이자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한국은행에 계신 저 같이 논문을 자주 쓰는 한국은행에 계시는 또 박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굉장히 훌륭하고 네. 뭐 제가 여러분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가 막 예,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고 같이 연구도 많이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 실질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스터디를 해보자, 한번 연구를 해보자라고 또 저한테 제안을 하셔서 한번 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관심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계부채도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주택 시장과 관련해서 가계부채도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경제 위기를 이제 우리가 지금 겪고 있으면서 국가부채도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실질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것과 가계부채, 국가부채의 증가를 한번 같이 설명해 보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소득 불평등도 뭔가 큰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분석해 볼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연말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자꾸 드라이브를 거셔서 좀 하고 있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은 없는데 자신감이 떨어져서 요즘 여러분 기말 시험 보기 전까지 뭔가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들과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비용 8장의 이제 후반부 간단한 인플레이션의 비용과 몇 가지 이제 케이스들은 시간이 또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8장을 마무리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